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 뉴진수 시간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듣기만 해도 누군지 아실 겁니다.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출연을 비롯해서 연기 경력 60년 차의 국민 배우, 한류의 물꼬를 튼 퍼포먼스 난타의 아버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총감독.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송승환 PMC 프로덕션 예술감독입니다. 여전히 배우, 연출, 프로듀서로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송승환 예술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서 제가 다양한 수식어로 이제 송승환 예술감독님을 소개했습니다. 배우, 연출, 프로듀서 모든 분야에서 다 주목할 만한 이제 업적을 남기고 계신데 이 여러 수식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정체성, 역할 무엇입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아역 배우로 시작을 했고 네네. 지금도 이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배우란 얘기 들을 때가 가장 저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보다는 배우가 더 좋다. 뭐 더 좋다, 더 나쁘다 얘기하기는 힘든데 뭐 그래도 배우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송승환 예술감독님이 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얘기 나누려면 사실 우리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연극 무대로 돌아온 배우 송승환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극작가 미타니 코키의 대표작 웃음의 대학이라는 작품입니다. 최근 서울 공연을 마치고 이제 지역 투어 이제 시작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연극 어떤 내용입니까? 그 미타니 코키라는 아주 일본의 유명한 작가고요. 1940년대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일본이 군국주의가 한참일 때죠. 네네. 그때 웃기는 연극, 희극을 하려는 작가와 그 희극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희극을 못하게 하는 검열관. 네. 이 두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희극을 못하게 하는 검열관 역을 맡았죠. 네. 그래서 이제 서울 공연을 끝내고 대구 공연을 했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성남 공연이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세종시에서 공연이 있고 그렇게 지방 공연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배경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1940년대 네. 일본 엄혹했던 군국주의 시절입니다. 이런 엄혹한 시기에 무거운 소재를 다루는데 제목도 웃음의 대학이고 네. 내용도 빵빵 터질 정도로 이렇게 웃기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권력을 희화화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지 감독님 어떤 지점에서 웃음이 터져 나옵니까? 이 검열관은 작품을 무대에 못 올리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정을 하라고 작가한테 요구를 하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수정을 해오면 해올수록 작품이 점점 더 재밌어져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검열관도 검열을 하다가 어느새 자기도 작품에 빠져들어서 후반에는 검열을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작가랑 같이 고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떤 이념과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인간성을 상실했던 검열관이 다시 인간성을 찾아가는 과정. 네. 그 가운데 그런 웃음이 터지는 그런 코미디입니다. 네. 자, 대본을 보고 제작사에 먼저 연락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작품은 꼭 배우로서 무대에 올려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제가 젊은 역할은 하기 힘들고 제 나이에 맞는 이제 노역을 해야 될 나이잖아요. 제 나이에 맞는 그런 연극 작품을 찾다 보니까 이 작품이 눈에 띄었고 그래서 제작사에 연락을 했더니 마침 제작사에서도 올해 이 작품을 공연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 지금 나이 말씀하셨는데 나이는 그 숫자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사실 송승환 감독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왕성한 활동으로. 자, 네. 송승환 예술 감독님은 황반변성과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시각장애 4급 판정 받으셨고 네, 네. 현재 전방 30cm 안쪽의 사물만 보실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상대 배우나 그리고 관객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 나가세요? 연극은 이제 리허설 기간이 있죠. 네. 되게 한 5주, 6주 정도 연습을 하니까 이제 무대와 똑같은 크기의 연습실에서 똑같은 대도구들, 소품들을 갖다 놓고 계속 반복 연습을 하니까 네.
이제 그 반복 연습을 하면서 외우는 거죠.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3발짝 가면 의자가 있고 네. 왼쪽으로 2발짝 가면 손을 내밀면 물잔이 있고 그런 이제 행동까지도 그 연습 기간에 다 암기를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무대 위에 오를 수 있죠. 네. 리허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거고 어떤 연기에 집념을 가지니까 또 그런 것들이 또 만져지고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송승환 예술감독님은 늘 위기를 도전으로 전환하는 도전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시력이 좀 약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태블릿 PC를 렌즈 삼아서 자세히 관찰하고 또 시각 장애인용 안경 개발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거를 보면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긍정의 끝판왕. 우리 송승환 예술감독님이 삶과 마주하는 태도를 저희가 배우고 싶거든요. 살면서 이제 위기 닥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세요? 뭐 살면서 누구나 다 위기를 겪죠. 네네. 그런데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기는 다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오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 노력도 필요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위기는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네.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 해보시니까 다 이게 극복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네.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송승환 예술감독님은 배우로서 인기 누리던 시절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무일푼으로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생계를 위해서 좌판 깔고 장사까지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처음 한 우리들이 이제 볼 수 있었던 도전이 난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난타를 시작하셨습니까? 뭐 어려서부터 공연을 직접 만들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그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결국 우리 시장이 작기 때문이니까 뭐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도 다 해외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역시 공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만 공연할 작품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가서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공연이 난타였죠. 네. 그래서 언어가 없는 공연을 만든 거죠.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시작해서 언어가 없는 공연. 네, 비언어극으로 이제 난타를 만든 이유는 그렇게 전 세계에 가서 공연할 수 있는 네. 그런 연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비언어 네. 그 어떤 예술이라 그럴까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합니다. 난타는 20년이 훌쩍 넘은 세월 동안 여전히 관객들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난타의 아버지로 불리시는데요. 난타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비결, 국경을 초월해서 통한다, 그런 말씀도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물론 언어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난타의 이제 특징이고요. 또 제 작품은 코미디거든요. 네. 웃을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보편성이죠. 네. 또 음식을 소재로 하고 주방을 무대로 만든 것도 세계적인 보편성이 있고 그런데 한국의 사물놀이라는 리듬을 활용했다는 것은 또 독특함이 있거든요. 네. 그런 보편성과 독특함이 이제 잘 버무려져서 또 언어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공연이 가능했고 그래서 오늘까지도 계속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게 돼버렸네요. 네, 그렇죠. 사물놀이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독특한 소리, 독특한 리듬이라는 건 외국인들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방이라는 데서 공연을 한다는 것도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상상력을 자극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자, 파주 출판 도시는 세계적인 공연 예술 축제인 명곡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벤치마킹한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이름이 2024 파주 페어 북앤컬처입니다. 송승환 예술감독님은 이 페어의 총감독을 맡으셨습니다. 먼저 이 페어는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아마 파주에 출판 도시가 있다는 건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수백 개의 출판사와 또 출판 관련 회사들이 들어있는 그런 네네. 도시죠. 그런데 출판하면 이제 책인데 그 책의 테마나 스토리를 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책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 스토리와 테마를 가지고 연극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드는 그런 축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가 첫 해인데 뭐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만 우선 책에 있는 그 콘텐츠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K 콘텐츠 공연물들을 공연하고 또 뭐 역시 북마켓도 열리고 아트마켓도 열리는 네. 그런 종합 축제로 올해 첫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거 이제 앞으로도 하는 거죠? 그럼요. 네네. 올해가 첫 해니까 계속 해야죠. 네. 약간 난타와 버무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난타는 1999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국내 최초로 참가해서 호평받으면서 해외 진출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은 이 페어를 통해서 후배들이 난타 이상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이 페스티벌의 많은 프로그램 중에 프린지 페스티벌이 있어요. 네. 프린지는 새로운 창작 작품들 뭐 그중에는 난타처럼 비언어 극도 있고 무용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런 작품을 공모해서 8편을 선정했어요. 네. 그 8편이 축제 기간 동안 쇼케이스 공연을 갖고 그중에 최종 2편을 선정해서 이제 에딘버러 페스티벌 같은 해외 페스티벌에 갈 때 항공료라든가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난타 이후에 또 새로운 후배들이 만든 작품들이 해외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페어에선 성승환 예술감독님이 프로듀서를 맡아서 제작한 가족 뮤지컬 정글북도 공연할 예정입니다. 네. 정글북은 페어 이전에 7월부터 막을 올린다는데 이 정글북 뮤지컬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정글북은 오래전부터 제가 어린이 뮤지컬에도 관심을 갖고 네. 어린이들 위한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전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오래전에 만들었던 PMC 프로덕션의 이 정글북을 올 7월 16일 날 다시 막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린이 뮤지컬 정글북 공연을 약 한 달 반 정도 서울에서 하고 그리고 파주 페어에서도 이제 공식 초천작으로 8월 7일 토요일에 공연할 예정입니다. 네. 어디 전국 순회 같은 거는 아직은 계획 안 잡아놓으시고요. 네. 네네. 자, 성승환 예술감독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 바로 올림픽입니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폐막식 총감독 맡으셨어요. 네. 평화의 답을 찾아 나서는 강원도의 5아이 동화 같았던 개막식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에 개폐막식 총감독을 맡으셨으니까 심적 부담이 좀 상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만 개폐막식 내용 지나고 보니까 뿌듯하고 또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다행히 끝나고 국내외 언론들로부터 아주 분에 넘치는 극찬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좋은 공연으로 개폐막식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고요. 특히 이제 지가 처음 시도했던 1218대 드론으로 만들었던 오륜이라든가 또 우리 고구려 벽화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이제 인면조를 퍼펫으로 만들어서 공연했던 고구려 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신들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걸 보면 고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1288개 무슨 의미가 있나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1300대 드론을 띄웠는데 82대가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륙을 하고 드론을 만들고 착륙한 드론의 수가 1218대여서 공식 기록은 1218대가 됐죠. 네. 숫자가 그럴듯한데요. 자, 2024년 파리올림픽이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술감독님은 3연속 KBS 올림픽 해설 맡으셨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개폐막식 해설 이제 맡으신다고 들었는데 출국은 언제 하세요? 23일 출국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언제 귀국을 하십니까? 폐막식 끝나고 8월 11일경, 12일경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죠. 네.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중에는 파리에 계신 거네요. 네. 어차피 뭐 폐막식
그 해설할 때도 그동안에 뭐 경기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아마 또 네, 해주실 네. 테니까 또 그 기간 중에도 쉬는 게 아니네요. 중간에도. 네. 네네. 자, 그렇다면 파리 올림픽 개폐막식 어떤 내용이 가장 기대가 되세요? 뭐 올림픽 개폐막식은 늘 비밀에 붙여지고 네. 이제 개막 하루 이틀 전에 미디어 가이드북이 나와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올림픽이 개폐막식이 펼쳐질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다만 이제 스타디움이 아니라는 것, 네. 파리 도시 전체를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또 개폐막식도 센강으로 각국 선수단이 배를 타고 입장을 하고 에펠탑 있는 쪽 부두에서 배에서 내려서 아마 에펠탑 앞 광장을 중심으로 개폐막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할 수 있는데 네네. 정확한 것은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미디어 가이드북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스타디움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개폐막식을 하는 거는 아마 올림픽 사상 처음이니까 그러니까요. 기대도 되고 또 파리가 문화와 예술에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도시니까 얼마나 멋진 걸 할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문화와 예술과 역사 네. 그런 게 아무래도 버무러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도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해설도 하셨었는데 당시에 문화와 역사 관련 책 보면서 공부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올림픽 개폐막식 해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올림픽 개폐막식은 어차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아주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TV 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걸 해설하려면 그 나라 역사 문화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 역사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에는 많은 그 명성 고적들이 있잖아요. 그곳의 유래라든가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요즘 열심히 책을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야 어떤 그 장면이 나오고 어떤 장소에서 그 네. 장면이 펼쳐질 때 그 말씀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네.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네. 자, 송승환 KBS 올림픽 해설위원이 들려주는 2024 파리 올림픽 개폐막식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송승환 예술감독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술감독님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결 뭔가요? 다 재미있어서예요. 재미있어서요? 네. 뭐 연기를 하는 거, 배우를 하는 것도 재미있고 네. 또 어떤 감독을 맡아서 축제를 만드는 일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고 재미없는 일이라면 이렇게 신나게 재미있게 못하겠죠. 근데 네. 일 자체가 흥미있으니까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유,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한테도 재미있는 일을 찾아라. 네. 그러면 좀 무기력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젊은 세대가 뭐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에게 재미 차원에서 뭐 한 말씀 해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재미있는 일을 찾아야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재미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또 그래야 후회가 없거든요. 설사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그런 시기에 과연 이 일이 재미있는가. 이 일이 내가 최선을 다할 만큼 재미있는가. 그렇다면 하는 거고 네. 최선을 다할 만큼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죠. 굳이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도 이 일이 재미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가 하면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또 낼 보상을 수도 받을 있지만.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더욱더 그 자신의 생활이 행복해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자, 문화예술계에서 다양한 업적을 만들어내시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송승환 예술감독님이 여러 차례 거론돼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제안도 여러 차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 차례는 아니고요. 네. 한 번 받았어요. 한 번이요? 한 번 받았고 그게 언제였죠? MB 정부 때 그때 네. 받았고 또 뭐 여러 그 문체부 소속 기관장 제의를 받은 적도 있고. 네. 그런데 그걸 안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엔 제가 최선을 다할 만큼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쪽에는 능력이 없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거절을 한 거죠. 근데 그쪽에서 제안하셨을 때는 또 기존의 어떤 그 관료 출신들보다는 여기 어떤 새로운 창의력일까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아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근데 체질적으로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거 싫어하고요. 네. 청바지에 운동화가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이거를 바꾸기는 정말 싫었어요. 네. 자, 역시 장관직을 고사하신 이유도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네. 내가 최선을 다할 그런 거는 아닐 것 같다. 네, 이렇게 그래서 관심을 덜 가지셨다. 네. 더 좋아하는 일이 나에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네. 거네요. 네. 네네. 자, 늘 재미있는 일, 또 새로운 일을 찾아다니는 우리 송승환 예술감독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 건 아니고 배우로서 앞으로 이제 배우는 늙으면 또 노역을 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맞는 좋은 노역을 찾아서 공연하는 일 그리고 또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만드는 일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제 계획이고 어떤 뭐 특별한 프로젝트를 뭘 해야겠다라는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펼쳐놓은 일들을 일단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면한 거는 네. 8이네요. 네. 8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 KBS 해설해 주시는 거. 네. 네네. 자, 재밌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긍정의 끝판왕,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송승환 주식회사 PMC 프로덕션 예술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